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 씨가 고가의 금품과 함께 받은 청탁들은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나토 3종 명품 장신구를 선물하면서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거부기를 준 이후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도 명품 시계를 전달하고 며칠 뒤 대통령실과 로봇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와 관련된 청탁들로 상당수는 이들이 바라는 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 씨를 뇌물 대신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간인인 김 씨에게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멈춰선 뇌물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고 경찰에 의해 다른 증거들이 수집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검은 법률 체계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이 어려워진 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영부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금속과 명품 가방 1억 원을 훌쩍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이르기까지 특검은 김건희 씨의 반복적 금품 수수를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영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는 가중처벌에도 7년 6개월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청탁 대가로 금거부기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를 두고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번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여권 로비 의혹을 덮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마침표를 찍은 날 민주당은 다시 한번 2차 종합특검 운을 띄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불법 내란과 부의제로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나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특검 카드를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1심 무죄를 받은 걸 고리로 애초에 잘못된 기소였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국민의힘은 검찰 항소를 막으려는 노골적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졌다고 일축했습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180일간 정권 충견 노릇을 하더니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주식 투기 의혹부터 양평군 공무원 사망, 통일교 수사 은폐 등 갖은 구설에 휘말린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 하청부대로 규정하며 민중기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의 수호자여야 할 특검이 도리어 진실 규명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검의 도덕성,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여야 화두는 이제 통일교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은 단서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하면 된다면서 특검을 피하려 대상을 무한정 확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 책임을 국민의 힘에 돌리려는 그런 비겁한 수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1야당은 특단의 조치를 거듭 언급하며 통일교 특검 관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주제를 바꿔 끝없이 이어지는 특검 정국에 국민 피로도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런 지적에 연일 정부의 지시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중 하나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이미 직접 포렌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사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공조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가운데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게 국정원 입장입니다. 경찰 또한 불편한 내부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중국 현지 강에서 건져 올렸다는 노트북을 이미 제출하며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당시 노트북에 대해 이미 직접 포렌식을 마쳤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자체 조사나 포렌식 진행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쿠팡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거로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낸 입장문에 대해 국정원부터 경찰까지 정부기관이 잇따라 반박에 나선 가운데 쿠팡은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 2020년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올해는 쿠팡을 비롯해 유독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았습니다. KT에서도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에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관 합동 조사를 마친 정부는 KT에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이동 기지국, 펜토셀 인증서 등을 KT가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무단 결제 범행에 악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입자들의 음성 통화 내용과 문자까지 모두 빼앗긴 건 안전한 통신망이라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단 결제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면서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T가 지난해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KT가 확인하지 못한 악성 코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모두 합쳐 94대 서버에서 악성 코드 103개 종이 확인됐는데 일부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SKT의 BPF도 한 3가지 유형이 발견됐었는데요. 이번에 KT 쪽에서 그 유형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공격자로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만 2억 4,300만 원이었고 단말기 식별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KT에 일단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다음 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정부 발표 직후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조사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범인들은 무려 1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는데요. 핵심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물론이고 주범의 행방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KT 무단 결제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사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최초 피해가 발생하기 1년 전인 지난해 4월 범행을 시도했는데 장비 문제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운영하였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불법 소형기지국 장비 이른바 펜토셀은 지난 2019년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것을 범인들이 손에 넣은 건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하고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문자와 통화까지 몰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KT 모든 이용자가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된 것이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에 걸친 합동조사에서도 가입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소액 결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가 범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완의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가 그 DB를 통해서 유출된 흔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다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기지국 운영자를 비롯해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쥔 중국인 윗선과 해킹에 쓰인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지만 중국에 거점을 둔 만큼 신병 확보에는 난관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기내 판매 납품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대한항공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사내에 긴급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식과 기내 판매업체인 KC&D 서비스가 최근 외부 해커 그룹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서버에 저장된 임직원들의 이름,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최근 KT&D 서비스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알게 됐다며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당사 임직원의 정보가 연루된 만큼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사내 공지를 통해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 1만여 명의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며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물론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아파트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결과 불은 거실 콘센트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독면을 쓴 화재 감식 반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통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안 모습을 촬영하며 감식 활동을 벌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0대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막 그분이 관리소 그분이 막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형제 관계로 불이 나자 동생은 현관문으로 나오려다 숨지고 형은 베란다 쪽으로 대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A씨는 올해 초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로 평소에도 친형과 서로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1월 초에 이제 따님이 사셨다가 이제 새로 전세로 들어오신 거죠.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동생은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형은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검에서도 동생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형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추락에 따른 다발성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거실에 있던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산불로 인해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또 화마를 겪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시주택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급조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밖으로 세찬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컨테이너로 된 건물 외벽은 반쯤 구겨졌습니다. 지난 26일 산불 이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 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어찌나 거셌는지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옆집 창틀까지 열기에 녹아버렸습니다. 안에서 또 나오는데 무슨 펑펑 뭐 터지는 소리가 펑펑 났어요. 모락모락이 아니라 제법 많이 났어요. 불 난 지가 제법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참 번져가는 상황. 남편과 함께 이곳에 살던 윤현자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임시 거처마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불탄 가구와 옷을 장만하며 다시 잘 살아보자던 꿈이 반나절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제 겨우 장만해가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내년에 이제 저 이사나 가고 이래가 옮겨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익하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 어디 영화에나 나올 일이지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진짜 기도 안 차. 임시주택은 대부분 가연성 단열재를 쓰고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좁은 공간에서 난로 같은 전열기기를 쓰는 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입하는 과정들,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화재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산불 이재민 상당수는 언제쯤 새 집을 지어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산불을 겪은 이들이 또 다른 화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치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은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또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우리 수출은 1948년 1,900만 달러에서 3만 6천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지난 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0년 만이고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기록입니다. 연평균 증가율 14.67%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관세 충격을 딛고 이뤄낸 성과여서 뜻깊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0.04%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6달 연속 해당 월 최고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한류를 타고 식품과 화장품이 새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 비중이 줄고 아세안과 유럽연합, 중남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상반기 마이너스 14.6%라는 부진을 딛고 350억 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이 아닌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 땅을 확보한 뒤 시설을 짓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36%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중일 3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에서 다 중국이 지금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건데요. 품목과 지역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연말 특수에 더해 미국 설비 투자 관련 업종이 쇠를 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산업의 기업 심리 지수는 11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습니다. 2달 연속 오른 거고요.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차에만 적용되던 타이어 소음도 신고와 등급 표시제가 내년부터 기존 운행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작사와 수입사는 생산한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하고 제품의 등급을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내년에 승용차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경형,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2029년에는 중형, 대형 승합차 타이어로 확대 적용되고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 뉴스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인데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경고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쿵징 500 조기 경보기와 제니10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바다를 가르는 군함에선 함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댑니다. 발사 차량에 실려 작전지대로 이동한 미사일도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重点演练海空战备警巡夺取综合制权要岗要域风控外线立体射阻等科目 중국이 또다시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2022년 8월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7번째로 작전명을 정의로운 사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엔 지난 18일 미국이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타이완에 팔기로 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民进党当局顽固坚持台独立场，企图以美谋独，不惜把台湾变成火药桶、弹药库。 타이완은 중국의 비이성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전투 대비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규탄했습니다. 무력 시위 명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주장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在我国周边实施针对性的军事演习，不仅粗暴破坏了台海以及印太区域的安全稳定现状，更是对国际法与国际秩序的公然挑战。 앞서 지난 4월 포위 훈련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타이완 총통을 겨냥했다면 이번엔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한 경고 성격을 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일본에선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죠. 강한 일본을 기치로 방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새해 동북아 정세가 한층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을 다진 데 이어 취임 전 극우 이미지와는 달리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하지만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타이완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我们再次敦促日方深刻反省、反思纠错，撤回高市首相的错误言论，不得插手中国内政。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에는 선을 그으며 핵 잠수함 도입까지 시사하는 등 군비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리실 고위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중일 관계 악화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가 자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이 일본으로서는 불안한 지점입니다. 최초 일본 여성 총리로서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 하지만 격화하는 중일 갈등으로 새해 동북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세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금요일까지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예상됩니다. 찬바람 덕에 먼지는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2도, 대구는 3.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 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전남 서해안에서, 모레는 제주도에서도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보상안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모두에게 쿠팡 이용권 5만 원을 준다는 건데 보상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해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KT의 부실 관리가 인정된다며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거취 표명보단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발탁된 걸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가 과거를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지를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주요 뉴스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장난하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쿠팡의 보상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 형식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별로 이용권을 쪼개놓고 실제로 쿠팡에서는 5천 원만 사용하도록 해 꼼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밝힌 보상안 규모는 1조 6,850억 원, 1인당 5만 원에 해당합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과 일반 회원에게 모두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고 쿠팡을 탈퇴한 고객도 포함됩니다. 이용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쿠팡과 쿠팡 이츠로 각각 5천 원권이 지급되고 여행 상품인 쿠팡 트래블 이용권 2만 원, 화장품 등 뷰티 플랫폼인 알럭스 이용권 2만 원까지 모두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회원의 경우 다시 가입해야 이용권을 쓸 수 있고 사업 군별로 보상이 쪼개져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이 보상을 또 받으려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특히 알럭스에 2만 원이 배정된 점도 논란입니다. 알럭스는 쿠팡이 정품 럭셔리 쇼핑 앱으로 내세운 고가 상품 위주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쿠팡 알럭스에 들어와 봤습니다. 2만 원 이용권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2만 원을 넘어서 내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쿠팡과 쿠팡이츠에는 5천 원만 배정하고 신규 사업군에 2만 원을 배정하면서 보상안까지 신사업 홍보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사퇴 한 달 만에 사과문만 공개한 뒤 청문회 출석은 거부했습니다.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사과문과 보상안을 잇따라 내놓은 쿠팡. 여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이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관세청이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 거래 내역과 통관 절차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법인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통관국과 조사국, 서울본부 세관 인력이 함께 투입됐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법인에서 미국 본사로 보낸 투자금과 결제 대금 등 자금 거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쿠팡이 해외에서 직접 매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포탈 여부와 불법 외환 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죠. 당 내부에서도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인데 거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번엔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지역구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빼앗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관련 녹취를 보도했고 김 원내대표의 지난해 총선 경쟁자도 폭로 선봉에 섰습니다. 김병기가 초선 의원이었던 조진희를 무리하게 의장을 만든 배경에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하거나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녹취 공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안 사람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아빠 찬스 등 가족 전체가 언급되는 각종 특혜 의혹이 잇따르면서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도 아내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범죄가 아니냐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거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에 박정, 백혜련, 한병도 등이 오르내리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거취 결단을 압박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해명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지만 사퇴보다는 사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안 등 과제가 산적한데 자칫 원내 사령탑 공백 때문에 발목 잡힐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주하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김 원내대표가 나름 균형을 잡아온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국민 사과 등 관련 입장을 내고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권력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혼자만의 선택이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와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의사표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쉽게 의사를 표명하는 건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서 따로 의사표명을 할 기회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인 김경 서울시 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사안을 인지하고 공천관리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에도 거듭 보고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뒤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로 녹취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도 SNS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된 뒤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물타기 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엄오하면서도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이해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던 국민의힘은 개탄스럽고 참담하다며 연이틀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배신자 코드 탕평책은 처음 봤다. 돈풀기 확장 재정 실패를 덮으려는 정치적 방패용 저질 물타기 인사다. 그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지금의 여러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후보자를 직접 겨냥해 은전 30냥의 예술을 판 유다, 자리를 위해 영혼을 판 자로 비유하며 분풀이를 이어갔습니다. 대체 어떤 뇌구조이길래 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지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용과 통합 의지 그리고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내란 옹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사과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할 건 해야 된다. 당내에선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이 후보자의 기본 판단력에 의구심을 품는가 하면 왜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대상이 됐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이견을 표명한 의원님들 계신데 현재 그 후보자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소수 야당들도 저마다 말을 보태며 이해운 사태에 참전했습니다. 보수 야권 개혁신당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몰 때가 아니라며 일단 관망에 나섰지만
친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청와대 설명을 요구했고 진보당은 내란 비호인사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파격 발탁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신반의하는 여당과 이 복수심에 이를 가는 야당이 서로 다른 공세를 펼 수도 있는데 이 청문회 과정이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옹호 등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과거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가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메고 처음으로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청와대는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이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차가 청와대 정문을 통과합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연호합니다.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유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마중 나온 참모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취임 이후 반년여 만에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은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맸습니다.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 때를 비롯해 중요한 자리에서 착용했던 바로 그 넥타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날, 국민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신 대로 색깔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통과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경내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재난재해와 안보 대비 태세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첫날엔 상징성이 큰 본관으로 출근했지만 이 대통령은 평소엔 직원 업무동에 마련된 집무실을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모진과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고 있어 현역 신분을 유지해왔는데 함께 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장성들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왔는데 국방부가 1년여 만에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 징계 수위로는 가장 무거운 파면을 의결한 겁니다.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처분이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비위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군복을 벗게 된 이들은 이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군사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또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 참모 차장 역시 파면 처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부하의 만류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방첩사 소속 대령은 재심사 끝에 정직 2개월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피고인 8명이 오늘 같은 법정에 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 등 3명,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4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건 병합 절차 전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3개 사건 피고인 8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 25부에서 혐의를 심리해 왔는데 재판 자체는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등이 심의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 조직입니다. 202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한국대안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대전, 9일에는 서울, 마지막으로 14일 대구에서 설명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국제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까지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한 다음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 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테러 정책으로 전환한 데에 따라 러시아의 입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무모한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Объекты для ответных ударов и время их нанесения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и определены. 그러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거짓 주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러시아가 훼손하려 한다며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Я думаю, тут сьогодні, в принципі,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його команді, європейцям, я вважаю, треба включитися і відповідно провести роботу. 양측은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 여전히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외국군이 주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조건입니다. 또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90%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수하라는 겁니다. 푸틴 관저 공격을 둘러싼 공방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공습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종전협상 진척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뉴욕 유가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2.36% 상승한 배럴당 58.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멕시코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횡단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계곡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열차에서 분리돼 옆으로 들어누운 객차도 보입니다. 열차 밖으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 얼굴에 붕대를 감은 승객도 눈에 띕니다. 기울어진 객차 내부에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En el último vagón, sino que los intermedios fueron que ahora sí hubo muchos lesionados, muchos fracturados de pies, de hombro.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주에서 승객 250명이 탄 기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가 10명이 넘고 100명가량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멕시코를 횡단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잇는 제트 노선으로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멕시코 정부의 역점 인프라 사업입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내무부와 해군에 유가족을 돌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멕시코 연방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2,399에서 4,220까지 코스피가 그야말로 질주한 한 해였죠. 상승률은 75%로 주요국의 대표 지수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2% 오르면서 4,220.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에 2,399.49의 거래를 마쳤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 감개무량입니다. 17.32% 오른 미국 S&P 500, 26.7% 오른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 상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정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총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각각 123%, 268% 올랐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과 조선, 금융업종도 크게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올해 들어서 37.49% 오르면서 선전했습니다. 증권사 대부분은 내년에도 강세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다음 서울신문은 연말 연초에 꼭 지켜야 할 안전운전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보면 술약속이 잦은 12월과 1월에 특히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차량 속도에 대한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공간 지각 능력과 반응 속도도 떨어져서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입니다. 소중한 내 가족,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자리에 차 가져가신다면 한 잔도 무조건 대리운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국인 20명 중에 1명은 외톨이란 내용입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 한국일보가 정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분류한 교류 저조층은 4.9%, 약 2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한 달간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는 평균 11명에 불과하고요. 전화는 하루 평균 한 번 정도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류 저조층의 근로자 비율은 26.2%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들의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사회적인 단절은 물리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에 1.3시간만 외출하는 대신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은 9시간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도어가 한 달이 넘는 논의 끝에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이는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지만 민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뉴진스 5인 완전체 무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분쟁의 배경으로 다니엘 가족 1명과 민희진 전 대표를 지목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을 그렇게 막 위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왜 그걸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와 함께 어도어는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가질 거라면서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귀가 정리되지 않았던 멤버 3인 중 다니엘이 계약 해지된 가운데 한이는 소속사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남극에 갔던 한이는 가족들과 국내로 들어와 소속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진솔한 대화 끝에 함께하기로 했다는 게 소속사 설명입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 5명 가운데 복귀가 확정된 멤버는 지난달 발표한 혜린, 혜인에 이어 이번에 한이까지 3명입니다. 조만간 민지까지 합류하게 되면 뉴진스는 다니엘이 빠진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 박람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주목받는 K-팝이나 한국의 뷰티 산업의 체험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K-팝 리듬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아는 노래가 나오면 누구나 무대 위로 뛰어올라 함께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K-팝을 그저 듣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광장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K-뷰티 전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용이나 화장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국내외 뷰티 크리에이터 1,7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화장품, 의료제품 업체들과 교류하며 협업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Kimchi is my favorite. I love kimchi.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은 행사장 구석구석을 돌며 한국 음식을 맛보거나 한국 콘텐츠를 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구독자들은 이들의 라이브 방송을 보며 자연스레 한국을 향한 호기심을 키웁니다. 나도 서울 가고 싶다. 나도 이런 친구들 만나고 싶다. K-뷰티 체험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런 반응이 많이 받아요.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아니면 좀 놀고 놀고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재밌어요. 지난해엔 국내외 인플루언서 3,500팀이 참가해 생성된 관련 콘텐츠만 5,600여 개, 총 조회수는 3.2억 회에 달합니다. 다만 비극적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원래 일정의 절반만 소화한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1인 크리에이터 참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교두보 역할 강화를 모색 중입니다. 컨텐츠에 의해서 서울의 매력을 느꼈지만 그 매력 때문에 서울의 화장품과 서울의 패션과 서울의 각종 상품들을 소비하는 걸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펼쳐지는 축제는 K-팝 공연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쇼를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2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낮 기온도 서울이 2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금요일까지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인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 등 야외 활동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기승이던 초미세먼지는 찬바람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3.2도 등 중부지방은 다시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2.9도 등 남부지방도 영상 3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에 그쳐서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전남 서해안에서, 모레는 제주도에서도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